공수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사실은 지금부터 뭐 바로바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돼라고 라는 답은 즉답은 아닌 것 같고. 당위성이죠, 네. 당위성. 그럼 저쪽에서 지금 특검하자 이런 것도 사실 특검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특검도 많이 걸릴 분들은 특검 해봐야지 뭐 나올 게 없죠. 뭐 현실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임검사든 뭐든 간에 윤석열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는 것밖에 그렇죠. 없다. 검사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봉현의 비리를 캐는 수사가 아니고 김봉현의 진술 등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수사하는 팀이 검찰 좀 기획 만들어져야 의혹,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기획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야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검찰 특임 검사가 돼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검찰 조직이라는 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 피라미드 조직이란 말이죠.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은 검찰총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안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거를 수사를 딱 해서 기소할지 말지 정하는 걸 검찰총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네. 쉽게 표현하면 피의자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윤석열 총장이 계속 총장에 있으면서 이걸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채널A 수사할 때도 뭐 수사 배제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거를 사인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과연 이걸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저는 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난번처럼 아마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 지휘를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중간에 사퇴시키면 정치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냥 임기 내년 한 7월 달까지 하게끔 내부로 돌아도 있는데 그러면서 전 검찰의 개혁은 더 딜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서 아주 공정한 수사하게끔 해주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전 지지율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뭐 하든 간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장모 지키겠다고 뭐 우리가 의심하기에 자기 임기까지 채우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위 렉이 걸리는 거잖아요. 자기도 아마 중간에 그만두면 치명적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거 삼국지 얘기했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거든요. 아마 지금 정부, 현 정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계속 뭐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면 장관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절대 사표 안 내죠. 사표 내고 나가는 순간에 자기는 그렇죠. 어떤 무기도 가지지 못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도 무슨 무기가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도 무기가 있죠. 아니, 대검 부장도 싹 바꿔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북 뭐 중앙지검 포함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뭐 대빵이잖아요. 대빵이잖아요. 검찰총장이 대빵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검장 뭐 부장 다 바꿔도 마지막에 결정권은 검찰총장이 있어요. 특임검사조차도 총장이 추천을 해야 총장이 되는 임명하는 건데. 거고 수사 보고는 안 받지만 나중에 특임검사가 수사해서 이거를 기소할지 말지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결정하는 사람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니에요. 예. 검찰에 어쨌든 다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역대 최고로 힘센 검찰총장 아니에요? 현 정권에다가 이게 덤비는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싸우는 사람인데 뭐 예전에 인사권 하나 없는 검찰총장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검찰의 힘은 인사도 있지만요 수사의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결정권자. 결정권자. 그럼 결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수사가 안 되면 이거를 보강 수사해라. 지휘? 더 해라.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사하고 있으면 너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해라. 바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의 결정이 불기소를 했는데 안 돼 기소해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검찰총장의 힘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장모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 있고 윤대진이 관련된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결국은 이런 수사는 여론 때문에 하게 되는 수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자체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결백하다면 물러나 주는 것이 그게 A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도 수긍을 못할 경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퇴하면 어쨌든 본인한테 당장
그렇죠.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테니까. 역대로 한번 검찰에 이제 뭐 이게 현재 검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검찰 한번 보십시오.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해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권한을 일부 같이 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 검찰총장으로서 최대한의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병우한테 불려다니던 옛날 검찰총장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차원이 다르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이 다른 방송에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 황교안이 우병우 라인인 거예요. 알고 보면 레벨은 서로가 다른 것 같아도 우병우 라인 중에 황교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쨌건 그러면은 공수처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공수처를 만드는데 어떤 동력이 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검사, 판사, 물론 한 7천 명이라 그러지만 판검사가 5천 명이고 그 중에 사실은 뭐 판사들 한 3천 명이라지만 사실 검사들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 거냐 이러다 나온 거잖아요. 공수처가 우리가 뭐 그랜저 검사 옛날 뭐 벤츠 검사 나오면서 근데 이거에 딱 맞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 검사를 이 지금 뭐 향응 접대 문제되는 검사들을 누가 수사할 거냐. 네. 사실은 뭐 특임 검사 얘기 나오지만 특임 검사도 검사가 하는 거예요. 특임 검사도 검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영장 청구권도 없고 그러면 사실 공수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의 그 웃자고 하는 음모론이 맞네요. 공수처 설치는 윤석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네. 동력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끝까지 도와주네. 공수처 세울 수 있게.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민낯을 보여주고 마는구나. 지금 이제 제가 국민의힘 짐 쪽에 첩보로는 이제 공수처 이제 그 뭡니까 추천위원 한 명 정도는 자기들이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하면서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버텨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아마. 일하겠다. 예. 근데 지금 마지노선이 박정희 죽은 날입니다. 10월 26일. 10월 26일. 뭔가 되게 상징적이죠, 분명히. 네. 그러면 그게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민주당은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라도 밀어붙일 여론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밀어붙이고 예. 법을 개정하든 해야죠. 그냥 갈 수는 없죠. 저는 근데 그거 정말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검 절반은 사실은 정쟁이잖아요. 하게 되면 그렇죠. 솔직히. 근데 이제 약간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그 결재란이라든지 기존 검찰의 이거를 벗어나서 하기 벗어나서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니 그전에 일반 그 검찰이 그렇죠. 했던 조사 자체를 네. 일단 다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료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황적 인식부터 해서 새롭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공수처를 어찌 보면 그냥 상설 특검 상설 생각하시면 돼요. 특검이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찰의 기본 수사를 신뢰 못하기 때문에 검찰 밖에 어쨌든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공수처를 같이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모순되는 얘기인 거예요. 모순되냐. 예, 그러면 그렇죠. 예. 실 이런 이야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공수처 반대하면서 특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네. 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특검에 다루었던 그동안 네. 특수사 공무원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 공수처를 하자는 얘기는 본인들의 의사결정 뭐 2명에서 반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을 항상 하자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 짐도 검찰을 신뢰 못한다는 똑같은 입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특검 가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검이 오히려 더 보니까 이제 특검 추천하는 게 이 법무부 차관, 변협, 뭐 그다음에 여당, 야당 그래서 과반이지 않습니까? 과반이죠. 그러니까네 더 여당이 더 추천했기 때문에 특검이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추천위원이 야당이 2명이 들어오고 비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자기들 입장에서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사팀들을 아마 수사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한테 좀 그 수사 지휘라든지 그래도 빠져라라고 지난번 채널A 사건처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또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거는 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수사지 하면서 한번 부딪혔고 그때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도 약간 빠지는 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세게 붙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법무부의 그 김봉현 씨에 대한 조사 발표 내용을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나 수사는 비슷할 것 같은데. 감찰은 근데 일상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검찰권은 있죠. 음. 법무부 장관의 검찰권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허위 사실이니까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검찰이요. 검찰이 법무부 대검을,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예, 그 법무부 장관이나 그 보도자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보고 안 했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다. 그 사람은 수사예요? 아니, 나 장관을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허위 사실로. 이렇게 이야. 강명인데요.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검찰이 보통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장관인데, 직속 그러니까요. 장관인데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막장으로 가는 거의 완전 막장이네요. 막장이죠. 예.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뭐 수사해야 될 상황이다. 이다까지 얘기 나왔어요. 장관이랑 그 이렇게 보도자료 보낸 사람들을.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진짜 전면전이 많네. 그렇죠. 예. 사실은 전면전 붙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 그게 검찰이니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상급 기관에 대해서 들이받는 게 예. 야, 이거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은 대봐요.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서 머릿속에 공수처밖에 사실이 없구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걷다 대고 허위 사실로 수사해야 될 상황이다까지 법무부 말을 장관을 하죠. 수사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 허위 사실이다는 얘기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니 그 행위 지금 이 의혹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법무부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김봉현 검찰 씨의 폭로로 생긴 게이트죠, 거잖아요. 검찰 게이트 지금. 뭐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타협의 산물로서 그렇죠. 예. 뭐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제 공수처는 이제 법이니까 법 통과돼요. 법에 의해서 이제 법 절차를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 특검을 별개 하되 그렇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서로 딜할 수도 있는 거. 특검을 하면서 공수처는 어차피 그 임명하고 뭐 조직 자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뭐 그런 뭐 타협안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특검도 하고 공수처로 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결국은 아마 특검을 하면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거예요. 야당에서 이거 이런 거 계속 특검하면 되지 뭐하러 공수처 만드냐 복잡하게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 추천 4명 그다음에 법원 검찰 변협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반이거든요. 7명 중에 4명만 하면 찬성하면 되는 거라서 있지만 저는 근데 우리 당에서 이거를 특검하자로 가는 건 안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공수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게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약간 수사 배제하다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중간에 특검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 특검 수사 기간 중에는 공수처는 절대 못 만들어요. 아, 제가 보기에 그렇구나.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저항도 클 것 같아요. 전. 근데 뭐 제도적 접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수사 대상이 같잖아요. 검사들에 대한 같으니까. 수상이고 이걸 특검을 하자 그러면 아마 그러면 당장 뭐 청와대 뭐 특임 검사 만들자 나올 것이고 이 특검법으로 계속 가능한데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냐 특검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나오면 공수처 명분이 제가 보기에 정쟁의 확대 도구로서 특검을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아마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을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쪽에서는 특검이라는 걸 하나 들고 나와서 뭔가 이걸로 딜을 하려고 할 거고 그게 그렇죠. 뭐든 간에요. 그렇죠. 할 거고 결국에는 지금 전혀 다른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수사하는 팀이 또 윤석열 아래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첩첩산중이네 진짜. 어쨌든 간에 수사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여기에 핵심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강기정 정도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강기정 정도는 뭐 월감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부패한 세력들이 검찰을 얼감하려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논리까지 뭐 민정 라인을 타고 있다라든지 이 논리도 뭐 어떻게 좀 무리하게 엮으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검사들하고 술을 이제 접대를 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이제 이 기획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확인이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특검을 안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을 교체를 하든지 뭐 다른 수사본부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지난번에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도 기억하겠지만 안대희 그때 대선 자금 수사하면서 아니,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느냐 대검 중수를 없애고 하려냐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조국 전 장관 뭐 자녀 애들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뭐 개인적인 문인데 그거 갖고 뭐 한 뭐 몇 달 70군데 압수수색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 건도 비슷하죠.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아주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이슈화 시키고 사건화 시키고 그거를 또 국민들이 나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검찰의 어찌 보면 능력인데 계속 이런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왜 계속 문제가 되겠어요?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 어쨌든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고 검찰에 힘을 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또 여당이 있고 청와대에 있는 건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만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비밀의 숲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검경 수사권 할 때도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보면 항상 검사 경찰 비리를 캔다든지 서로 결례 서로. 아니 근데 검찰은 그런 힘이 있어요. 뭐 영장도 발부하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은 그런 힘이 없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개혁을 저항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예전 같으면 검찰이 현 정권 관련자의 비리를 캐려고 하면 못 막게 무마하는 상황이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민주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이 여당 관련된 사람의 사건은 키우고 야당이나 검사에 관련된 사건은 죽이고 하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이게 마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피의식에 쩔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힘이 막강한 거죠. 아무리 봐도 절대 깨지기 지금 봐도 아무리 저희가 애를 쓰고 해도 그저 검찰 개혁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이라는 걸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면무이나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의 척결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은 딱 임기가 정해져서 승진 안 되면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검찰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문민화가 어찌 보면 군 민민화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검찰총장 요 라인이 쫙 이제 검찰 라인으로 짜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 시키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검찰 아닌 사람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검찰 아닌 사람 하니까 검찰이 오히려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위에서 컨트롤하는 민정수석이나 장관이 본인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네. 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민정수석 할 때부터 본인이 어쨌든 하는 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안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검찰 출신 안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검찰 문민화 아니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보는 거라서 어찌 보면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저쪽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저쪽 사람들은 그 검찰 개혁 문제가 정치적 중립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고 현재 검찰이. 문제는 검찰의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하고 권한이 세가지고 사회적 지배력을 철저하게 더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군사 정권 시절에 검찰이 이렇게 세서 안 셌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군대가 훨씬 셌죠. 군대가 훨씬 세죠. 네. 민주화되고 문민화되면서 마지막 남은 이 흔히 하는 이 공권력이라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기가 끝나고 나가면은 정관제라는 형태로 또다시 경제적 권력까지도 쥐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게 A 변호사의 케이스죠. 그렇죠. 지금. 예. 그게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게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들이 대부분 보면은 민주당에도 물론 요즘에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고위직은 아니고 고위직들은 대부분 보면은 저쪽에 가 있어요. 대부분 지검장, 검사장 이상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몇십 명 돼요. 거의 대체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게 이제 정관 받는 이런 분들이 쭉 어찌 보면 사슬이 돼 있다 그럴까요? 계속 되온 거 이게 어찌 보면 수십 년 되온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서 그 중에 잘 나가던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 또 로펌의 대표도 하고 먹고 살기도 이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어찌 보면 계속 선순환이 되온 거죠. 요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정관 문제도 끊고 정치도 계속 어찌 보면 제한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왔는데 이거를 왜 니들이 못하게 해?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나 안 되면 나가서 정관에 돈 벌어. 그렇죠. 돈 벌어. 아니면은 국회 진출하면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계속 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잘하시죠. 라임보다 옵티머스가 더 전형이에요. 금융 쪽 모피아와 이 검찰 일부 수뇌부 출신들의 딱 연결돼 가는 구조를 보면은. 네. 우리 사실 그 옵티머스 건들은 구체적으로 설명도 잘 못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법률 문제, 금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권한 내에서 그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늘 주물러 봤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걸 안에 있을 때든 나와 있을 때까지 늘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까지 돼 있는 거죠.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고문을 하다가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사람을 고문으로 세울 정도 되면 그냥 가시지는 않았을 거고 어마어마한 그에게 일종의 그것도 정관의 의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고문 변호사라는 역할이 지금 보면 이번에 사건에 보면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 경제부총리든 검찰총장이든 이런 분들을 고문을 모시려면 장난 아니게 들어가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아무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고문이라는 역할이 참 애매한 게요. 뭐 공식적으로 무슨 서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임할 때는 서류 들어가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간판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판 이름 얼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뭐 모피아나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있어요. 건설업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도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만나기만 했다, 전달만 했다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정관이라는 게 꼭 법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피아 특히 이제 그런 뭐 이런 금융 쪽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하고 금융 쪽이 더 세죠, 더 세죠 사실. 건설계도 되게 세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같은 고시 출신이라고 같은 고시가 아니에요. 검찰, 법원 출신들은 기수파게 되면 바로 사표 내잖아요. 기재부도 똑같아요. 기수파게 되면 바로 사표 내거든요. 다른 부처들 고시 출신들이라도 기수파게 되면 그냥 한직에 가서 정년까지 버텨요. 나가서 특별히 잘 나갈 데가 없거든. 딱 두 부류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근데 누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문 대통령은 뭔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타고난 사람 같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이슈가 막 출렁출렁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뭔가 기가 막히게 이 검찰 개혁 쪽으로 방향이 가고 그 있는 이야기를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찌됐든 사실 이거는 금융사기의 문제인데 이걸로 시작한 것이 지금 김봉현이라는 전 회장의 그 또 폭로에 의해서 검찰개혁 방향으로 정말 다시 또 국민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돌아가고 있구나. 민낯을 또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김봉현 씨 폭로에도 조국 장관 사태 등을 보면서라는 이야기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분도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죠. 겪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폭로했다는 건데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개연성 있고 앞뒤가 착착착 맞기 때문에 아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냥 딱 그 부분만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김봉현 씨가 폭로해서 본인한테 이의로울 게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분의 폭로가 상당 부분 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뭐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폭로하는 거는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재판 구속돼 있는 과정. 상태에서 재판 과정에서 한다 그러면 걸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잘못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5년 살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고 할 때는 본인이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진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인내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할 때는 좀 신뢰성이 높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근데 그 아까 시대적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저기 제보자 X 그리고 이철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폭로가 안 나왔다면 그리고 지금 김봉현 씨의 폭로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 상황이 완전히 이상해졌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총선도 막 이상하게 져버리고 그러면 공수처 세우는 거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는데 네. 이 옵티머스와 라임의 차이가 존재해요. 옵티머스는 설계 자체에서부터 사기성이 짙어서 그렇게 된 거고 라임은 설계가 사기성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환매가 안 되는 상황적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이 자기가 이 사기 한 번으로 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도 뭐 어떤 이상 새로운 나중에 물론 뭐 오래 살겠죠. 그죠? 오래 살겠지만 그런 것들 법률적으로 다투고 난 뒤에 다시 자기는 사기쳐서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A라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접근하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당신이 우리한테 협조하면 당신한테 이득이 될 거야. 어차피 이기심을 자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속이 안 되거나 구속이 돼도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실형을 살아도 나중에 뭐 사면이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약점이잖아요. 그런 거를 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아마 우리 이런 같은 방송이나 그동안 우리 얘기하다 보면 아 검찰의 이런 역할이 계속 그렇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안 먹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먹혀요. 그렇게 채널A 기자가 대담하게 당신 안 되면 뭐 집안 다 망할 거야 편지 보낼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나오고 싶고 이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과거에 다 먹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자꾸 밖으로 나올수록 그런 게 이제 검찰의 어떤 그런 수라든가 그런 게 안 먹히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안 먹힐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상당 부분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뭔가 진짜로 조국 내가 그렇게 막 비리가 많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그렇죠. 방송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설사 조그만 비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시작하는 사건이네라고 눈치채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이 검찰의 기도가 안 먹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대적 흐름인 거죠. 요소에서 강기정 수석 등에 걸 사건이 뻥 터지면서 만약에 김봉현의 폭로가 없었고요. 저쪽에서 검찰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어붙였다면 네. 강기정 수석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지난하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 안 지나서 그게 김봉현 씨의 폭로로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이 강기정 수석이 보고 즐기고 계시더라고. 실제로 그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나 자기가 막 조국 장관처럼 막 1년 넘게 따박따박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김봉현 씨가 어쨌든 뭐 정말 간이 큰 희대의 사기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의 했던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다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 뒤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은 뭐 주범이 아니고 뭐 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예. 지금 말씀처럼 팩트인 거 있잖아요. 특히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검찰인 그게 꼭 굳이한테 도움이 될 일이 없잖아요. 본인한테 재판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우리 뭐 방송 많이 분들겠지만 조국 전 장관 때 그 정말 그림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펀드. 뭐 갑자기 근데 조국 장관이나 뭐 정경심 교수나 다 교수잖아요. 저희는 뭐 교수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막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막 이걸 투자하고 막 어떻게 수임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엔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조국 장관 같은 분들이 장관 임명됐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드는 해결책이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가까이 해보면 아니 아들 뭐 23일 동안 휴가 나도 밥 한 번 못 해준 게 미안하다 이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갖고 늘고 늘어지면 사실은 캐도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장관에 임명돼서 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특유의 강단이 있잖아요. 막 국회에서도 막 어떨 때는 같이 부딪히고 싸우고. 근데 결국은 이겨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갖고 막 억울로 끌었죠. 며칠 전까지도.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벗어나는 그 느낌이니까 그렇죠. 완전히 공세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겨내는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랄까 박수와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진짜 추미애 장관이 이 고비 딱 넘어서면서 대선주자로 우뚝 서네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 얘기 많이 듣는데 태도에 태도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꼭 뭐 받아쳐야 되고 소설이니 아니면 뭐 이게 뭐 사진을 찍고 이런 일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 뭐 정치 가치가 분명히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로서 죄송합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당대표하고 이러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이 공격한다. 내가 만약에 남성 당대표였으면 이렇게 공격했겠느냐 아니면 내가 남성 장관이었으면 이랬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오는 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정도 강단이 없으면 이렇게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뭐 그랬지만 어쨌든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관하면서 저는 그래도 잘 버텨준 게 약간의 뭐 무슨 말 실수 그렇게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뭐 검찰 개혁을 아마 저는 공수처 만드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장 큰 걸림은 검찰인데 검찰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하면서 이거를 좀 완수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논란이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고 가고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법무부의 발표에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거를 버티면서 뭔가 있는 그대로 메시지 세게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하면서 많이 흔들렸고 이게 이제 검찰 수사는 끝나는 거 아닌가? 검찰 개혁 끝나는 게 아닌가? 공수처 이게 되겠나 있었는데 좀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과 이게 이 남부지검 사이에 김봉현 수사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찰을 발표할 정도면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이 안 맞는데 전면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까지 법무부 역할 중에. 감찰권을 발동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 죄송한데 오늘 이제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오늘만 하고 말 거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이제 세시고 이론적으로 완벽하시잖아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근데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에서 풀어가고 아니면 정치에서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님은 사실은 이론이라든지 검찰개혁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신 분인데 이 사건이 됐을 때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메시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저는 뭐 조국 장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 그래도 당대표이신 정치인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뭐 고발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럴 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하면 당황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됐다 말했다 기억 안 난다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그걸 받아치고 반박하고 또 어쨌든 이슈를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가고 그런 게 그래도 좀 당대표를 해서 정치인이니까 조금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옆에서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재밌는 사건이 아마 국정감사 전체를 덮어버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언론이라는 게 한정된 어떤 시간이나 지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갖고 뭐 문재인 정부의 뭐가 잘못되냐 아마 지금 국정감사는 이제 2건하고 또 월성 원전건 정도가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있을 만한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 자극적인 사건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도 이걸로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수처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참 우리 대통령은 하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운명이 운명. 희망을 가지고 우리 참 좋은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봐야죠.